요 표에서 핵심은 역시나 1등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고점 대비 30% 빠진 거를 거의 80% 이상 다 회복이 됐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주를 테마주로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 리스크가 그렇죠.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난다, 18% 이하까지 하락할 전망이라 보고 있고, 오늘 모신 분은 훈훈한 주식 채널의 대표시죠.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이렇게 그 2차 전지 한 주간에 있었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분석 요거를 이제 고정적으로 좀 내보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저 김지훈 대표가 앞으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배터리 총각으로 김지훈 대표가 총각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총각 김지훈 대표가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일주일마다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를 띄워 주실 건데요.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8%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적 추정이 가능한 2차 전지 47개 평균 수익률이 66%, 40%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평균 66%까지 올라왔고요. 요 MDD 값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데요. MDD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 등락률인데요. 2차 전지 46개에서 평균 지금 3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하락률도 좀 크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밸류 체인별로 수익률을 쪼개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역시 원자재 단, 그 다음에 양극재 단, 그 다음에 음극재, 첨가재, 도전재 이렇게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 분리막, 장비인데 이 표에서 핵심은 역시나 1등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원자재는 압도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원자재의 전체 평균 수익률이 192%가 나왔고요. 평균 MDD 값도 마이너스 22%로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근데 원자재는 역시나 1등인 에코프로가 573%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면서 에코프로가 전체 평균을 역시나 견인했고요. 에코프로는 다른 원자재 주식 대비해서 빠진 것도 역시 덜 빠졌다. 9.8%밖에 안 빠졌습니다. 최근에 30% 넘게 빠졌다가 다 회복이 돼서 한 자릿수대로 MDD 값이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단을 보면 셀단은 역시나 원자재나 양극재, 여타 소재보다 훨씬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 24.7%밖에 안 된다.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많이 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갈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MDD 값은 역시나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MDD 값도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셀도 역시나 1등 기업이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2% 상승했고요. 고점 대비도 6.5%밖에 안 빠졌습니다. 역시 1등 기업이 계속 수익률 측면이나 하락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극재 단에는 평균 132% 수익이 났는데 역시나 코스모 신소재 한 종목이 309% 오르면서 양극재 전체 평균을 올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보시면요, 고점 대비 11%밖에 안 빠졌습니다. 역시나 전체 그 양극재 밸류체인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도전재는 원자재 양극재보다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음극재 도전재도 코스닥 지수보다는 초과 상승을 나타냈고요. 역시나 고점 대비 아직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에서는 나노신소재가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76%의 견조한 상승률을 나타냈고 고점 대비도 평균보다는 덜 빠진 28%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역시 장비인데요. 장비가 분리막 같은 경우는 SKI 테크놀로지랑 더블스콥 두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균값이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 52.5%를 나타냈는데요. 장비는 역시나 1등인 윤성 FNC가 348% 수익률을 내면서 이 장비주의 전체 평균 50%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1등인 윤성 FNC 같은 경우는 평균 MDD 값이 9%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는 굉장히 장비 관련돼서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역시나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이 표로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전반적인 밸류 체인들이 다 올라왔다. 최근에 고점 대비 30% 빠진 거를 거의 80% 이상 다 회복이 됐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정말 1등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섹터 내에서도 가장 큰 그 매출, 그 다음에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네. 요 분야가 어쨌든 다른 그 소재보다 어쨌든 맞습니다. 10에서 15%씩 네. 더 네. 그 하락폭이 좀 작으니까. 네, 예. 지금 MDD라는 거는 이제 고점 대비 우리 네, 지금 고점 하락률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에코프로 뭐 지금 한 9.8%지만 오늘 또 시장이 한 아마 5% 한 달수, 전후 네. 오르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 에코프로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렇게 또 강한 모습 보이는 게 금요일 날도 그 그러니까 오후장에 좀 반등이 됐지 그 전까지는 좀 비리비리했었단 말이죠. 네, 네. 에코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그 뭐지 지수 편입이죠. FTS인가? FTSE 지수 편입에 그 대한 지수에 영향이 편입되는 있는 거에 것 대한 같습니다. 기대감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외국인 돈은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말들이 좀 많아요. 네네. 그 6월 16일 기점으로 지금 앞뒤로 아마 1주, 2주 정도 될 텐데 그게 지금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아마 평균적으로 들어오면 얘기로는 사실 에코프로 20조 기준으로 뭐 4,500억에서 6,00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5조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실제 지금 에코프로는 기관 쪽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량을 봤을 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나고 보면 이제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네, 요거 진짜 재밌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요게 조금 오늘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좀 중요 이슈로 봐도 될 정도의 내용인데요. LFP 배터리는 전체적으로 2028년까지 64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비중 30%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전기차 완성차의 30%가 LFP로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LFP의 핵심 원재료가 인산염인데요. 인산염이 2026년부터 품귀 현상,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그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산염의 95%가 중금속이 함유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퇴적암에서 100% 다 인산염이 추출되는 건 아니고 퇴적암에서 인산염의 10%만 이 정제 인산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정제 인산 PPA조차도 100% 다 전기차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90%는 비료라든지 사료, 세제, 제약에 쓰이고요. 나머지 10%만 배터리에 쓰이는데 지금 요거 밝힌 게 이 퍼스트 포스테이토 CEO, 요게 그 인산염 생산 업체인데요. 이 퍼스트 포스테이토 CEO가 2028년까지 공급난 심화되고 북미 쪽에서 특히 인산염 고갈이 심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사실은 LFP 배터리의 가장 큰 핵심이 하이니켈 양극재보다 가격이 싸다는 건데 이 LFP 배터리의 가장 핵심 원재료인 인산염이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철저하게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되면 인산염의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유일한 LFP의 장점이 LFP 가격이 싼 게 상당히 위협을 받을 굉장히 좀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인산염 업체 생산업체 CEO 퍼스트 포스테이토 CEO가 밝힌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니까 해당 업체 네. 대표가 이러한 어떤 시장의 네. 우려를 이야기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믿을만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쪽 경쟁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그쵸. 뭐 서로 맞습니다. 네. 디스하기 위해서 네, 이런. 네. 그런데 어쨌든 네. 해당 업체 전혀 전기차 업체랑 상관없는 인산염을 생산하는 업체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신빙성 있는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까지는 뭐 그 사용되는 용도들이 그렇게 그 크지가 않았는데 네. 전기차에 이제 확 들어가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빨리. 예. 근데 이제 또 뭔가 저런 어떤 우려가 나왔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개발, 네. 광산 개발에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긴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네. 찾을지 못 찾을지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고갈 우려 이 어떤 그 리스크 요인이 떠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요 인산염도 물론 뭐 그 소위 말하는 포스코가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움베르토 염호처럼 막 기간이 7, 8년 걸리는 건 아니더라도 이 인산염을 말씀하신 대로 광석에서 추출해서 하는 건 기본적으로 광석에서 추출해서 이 그 광물을 캐가지고 이렇게 실제 전기차의 소재로 쓰려면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의 이 광물 채굴해서 재련해서 가공하는 과정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업체들이 이제 이거 인산염 고갈되면 그럼 우리도 인산염을 다 뛰어들 걸 해도 굉장한 시간적인 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인삼염이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 보니까
풍부하게 매장이 돼 있는 곳이 발견됐다 네. 나오는데 보니까 토성의 달 이거 아, 토성이요? 토성의 달에 그 얼음위성 엔켈라두스 네, 여기에서 인삼염이 발견돼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또 같이 떠오르고 있네요.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모든 앞으로의 핵심은 이 관련된 그 자원, 네, 맞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그 풍부하게 네. 혹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밸류체인. 네. 그래서 아마 그 자원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된 회사들의 그 소위 말하는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구조적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 그 에너지 자원 네. 이런 핵심 자원을 개발하는 일본 상사들의 네. 워렌 버핏이 투자한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아,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빠르게 해요. 연결고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한번 핵심 이슈 체크 보겠습니다. 이건 주말에 나왔는데요. 사실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LG화학이 드디어 이제 그때 임 대표님도 저랑 이거 찍을 때 말씀해 주셨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이게 지분 지금 2% 정도 매각해서 2조 조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달 자금이 LG화학이 돈이 현금이 없어서 이거를 뭐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설비 투자에 쓴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 설비 투자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아마 첨단 소재 사업부에 아마 양극재 관련된 그 캐파를 늘리기 위한 데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첨단 소재 사업부를 키우기 위한, 왜냐하면 첨단 소재가 가장 지금 LG화학에서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 외에 가장 핵심으로 밀고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양극재도 지금 사실은 LG화학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기술력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양극재의 품질이 딸리는 것 아닌데, 다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고 LG화학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설비 투자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2026년까지 46만 톤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거 2조 조달되면 이게 충분히 캐펙스가 46만 톤에서 50만 톤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LG화학 오늘 물론 마무리가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계속 그 강보합을 유지해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4%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유통주가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악재라고 봐야겠죠. LG엔솔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도요타. 사실 이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근데 최근,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이게 아주 화끈하게 뭔가 이슈몰이를 했던 것 같아요. 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 밑에 핵심은 요겁니다. 전해질을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 전해질로 변경하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고요. 고체 전해질로 변경하면 왜 바꾸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손상 때 이 화재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떠들어진다.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단단해지고 훼손이 되더라도 이 안에 이 고체 전해질 형태로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손상을 입어도 화재나 폭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을 변경하는 건데, 왜냐면 이 배터리 용량은 주행거리랑 지켜야 돼요. 물론 구조적인 안정성 외에도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야말로 이 고체 전해질 자체가 양극과 음극이 섞이지 않는 분리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리막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분리막 안 들어가는 만큼의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를 채워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정성도 좋아지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분리막이 없어지면서 기존의 액체 전해질 쓰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요타 관련돼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도 지금 가장 국내에서는 앞선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서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뭐 덴드라이트를 포함한 11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11가지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6가지 정도만 해결이 되고 아직도 5가지 정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상용화 하겠다고 했지만 삼성 SDI도 똑같이 2027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데 어쨌건 상용화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들, 그리고 기존의 우리 2차 전지주 여기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삼성 SDI 네네. 그 전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하여튼 삼성 SDI도 뭐 세계 곳곳에 관련된 전고체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런 데 막 열심히 방문하고 하면서 네. 전고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비를 해왔다고 네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성 SDI 대표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기술적 문제들이 도요타에서 해결하는 어떤 상황들이 온다면 네. 삼성 SDI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요건 좀 그 소위 말하는 일종의 테마성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수화학의 그 황화물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간 소재 쪽에 좀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그게 보니까 연간 이제 실제 뭐 상용화돼서 톤수로 나오면 20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숫자로 찍히려면 상당히 더 시간이 필요할 걸 보여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주를 테마주로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 리스크가 그렇죠. 크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고평가 네. 영역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밸류 측정이 안 됩니다. 실제 그게 매출로 반영되고 이익으로 반영이 돼야지 밸류에이션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매매에 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얼마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상당히 비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하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마 전고체 배터리 나와도 쓰일 수 있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포르쉐의 아주 최상급의 한두 차종 정도 적용될까 말까 상용화가 되는 게 큰 의미가 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뭐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니까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좀 속단하기보다 좀 이렇게 관찰하는 네, 네. 네, 어떻게 또 기술 진보가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모르니까 네, 네. 단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버슈팅 나오는 뭐 이수화학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테슬라가 작년 기준으로 62%인데 2026년 기준으로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난다. 18% 이하까지 하락할 전망이라 보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포드하고 GM 같은 경우는 포드는 이제 한 5%도 안 되고 한 4.8% 정도 되고요. GM도 한 그 정도 수준인데 포드하고 GM 모두 각각 10%대 이상으로 상승하겠다 보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테슬라는 원래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고 포드하고 GM은 항상 미국 내에서도 계속 5등 안에 드는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포드하고 GM은 계속 신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전기차 점유율은 당연히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포드하고 GM의 점유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테슬라 외의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국내 업체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다. 예. 국내 업체는 포드하고 GM의 굉장히 지금 GM 같은 경우는 네, LG 엔솔 그죠? 포드는 지금 SK온 네. 그리고 GM은 최근에 삼성 SDI 네. 하여튼 이렇게 밸류 체인이 잘 돼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뉴스 보면은 GM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자율주행에 뭐 30조를 쏟아붓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선언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네, 포드도 지금 보시면 최근 나온 데이터 2026년까지 최소 200만 대 이상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CATL하고 지금 합작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이거는 아직 계속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요 데이터를 토대로 하면 기존 완성차 업체랑 테슬라의 지금 경쟁 구도가 최근 기존 완성차가 35% 점유율에 테슬라하고 신규 전기차들의 65% 3대 6이 이제 반대로 3년 안에 테슬라하고 신규 전기차는 30% 비중이고 기존 완성차 업체가 7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70% 차지하는 데는 포드, GM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가 잘하고 있는 스텔란티스. 네, 이거는 글로벌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현대 기아가 있죠. 네, 포드, GM, 스텔란티스, 현대 기아. 네, BMW도 있을 거고요. 네, 요런 기업들이 전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기서 우리가 그 얼마나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 네. 우리의 경쟁력, 네, 네. 거기서 이제 봐야 되겠죠. 네.